다음 달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교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좌우의 이념을 넘어 평화 통일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여학생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에서 캄보디아인으로는 최초로 암 연구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가 섬겨온 학사 사역의 열매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캄보디아 사역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마련을 앞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체복무 내용과 복무 기간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운영 쇄신을 요구한 대학 중에 신학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신학교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신학대학들은 물론 기독사학들의 정체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때입니다.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제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겠습니다.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8월 말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어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시 불고 있는 남과 북 사이 훈풍을 평화 프로세스 정착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북한사역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집 화해통일위원장은 조선그리스도연맹으로 대표되는 북한 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1984년 도잔소, 1986년 글리온에서의 만남 이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조그련과 교회협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갈등 해결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단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판문점 선언이 이행이 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상당히 그 과정 속에서 혼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남북교회 교류협력단을 지금 조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도 정부의 허가를 통한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조차 정치적 의도로 풀이되는 현 시점에서 대북 지원 창구는 조그련뿐이라며 이념을 초월한 창구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 때로는 상대와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허락이 안 되고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이지만 이미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북측 창구는 현재 입장에서 조그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 사무총장은 또 한국교회 안에 북한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쟁 반대, 평화 공존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북한의 체제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호 왕래, 신앙의 자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대속적 중보를 통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CCNR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의 정책 숙려자의 거부 입장을 밝히고 모든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앞서 진행된 학교 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숙려와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는 모두 교육부의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학교 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 역시 정책 숙려제로 결정한다면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 채 갈등만 봉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제도 참여에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러시아인 선교사들이 몽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음 캠프를 열고 몽골 청소년들을 초대했는데요.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Natasha Gorodnuk's first trip. She wants to serve in Nepal. Every time I think about it, my heart breaks because I know the calling on my life and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dozen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Taniuk, Ahmed Bugut.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ct their nation for Christ. To better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se camps, you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Mongolia. Short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there were only 10 believers in the entire country. Today, some 26 years later, some 60,000 believers are spread across this vast nation. We are in a remote western part of Mongolia, and it is still one of the most unreached places in the world. Michael Cherenkov with Mission Eurasia co-sponsors the camps. His group focuses o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urrounding nations. Sometimes we think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about Jesus, but there are places like this that haven't been touched by the gospel. And so, camps like this one serve as an ideal ground for sharing the gospel. Whoa! With young people. Lives like that of 22-year-old Buyana Davasumbu. She accepted Christ while attending camp here as a little girl. She graduated from Bible College in May and is now preparing to go on the mission field. This camp was foundational to knowing God's love and preparing my heart to be a missionary. I try to come back every year to share my experiences of how I encountered Christ. For others like 16-year-old Mashbat Bassan, a Buddhist, this was the first tim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I learned in the Bible study today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animals and creatures of the sea. I never knew of these stories before. This is also Kilian Makmardor's first camp experience. Many Mongolians don't believe in Jesus, and before I came to the camp, I also thought I did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him. But now my heart has changed, and I've learned so much more about Christianity.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다양한 선교 사역 중에 현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일 겁니다. 캄보디아 박훈영 선교사님은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제자 훈련하는 학사 사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데요. 박훈영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학사 사역을 통해 귀한 선교 열매를 맺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지방에서 프놈펜으로 올라와서 기거할 곳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을 하면서 제자 양육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희 학사를 거쳐간 많은 대학생들 가운데는 졸업 후 현재 지방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거나 외국에서 유학 후 캄보디아로 돌아와 일반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인내와 기도로 감동적인 역사를 이루셨는데 학사 사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사 사역은 대학생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공동체 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훈련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중 학사 사역으로는 각 단계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각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오전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는 시골 지역 두 곳에 교회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학사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사는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 훈련을 했지만 최근에는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현지인 목회자 자녀들이나 교인들의 자녀들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귀한 믿음이 자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인재가 되어가는 기쁨이 참 크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사를 거쳐간 모든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변화되어진 몇몇 청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학사를 시작했을 때에 김산이라는 대학생 자매가 들어왔는데 저희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프놈펜 왕립대학 맞은편에서 대학생 학사를 자체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교수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나잇이라는 자매는 최근에 일산에 소재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에서 캄보디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뇌종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비 시간에 간증하기를 자신의 힘으로 이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며 저희를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근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학위 과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답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프놈펜 졸업 후 여러 지방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크리스찬 교사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사 사역이 당장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말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이 학사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교 리더십을 세워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잘 준비된 장기 선교사들이 와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귀한 열매들을 맺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미래를 위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020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무 내용과 기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체 복무제 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대체 복무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대체 복무법에 대해서 그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호사님? 지난 6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체 복무제도가 없는 병역법은 이제 한정적으로 위헌이니까 이제 내년 12월까지 그 병역법을 개정해라 이런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여당에서는 한 44개월 정도의 복무 기간은 44개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지뢰 제거라든지 뭐 이런데 아니면 이제 보훈 사업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 이제 업무 강도가 현역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간은 이제 적어도 2배 이상 이런 이제 대체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가 이제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합숙을 하는 것이 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배의 합숙을 하는 그런 대체 복무제도를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국방부에서는 뭐 지뢰 제거나 뭐 이런 방향보다는 1.5배 수준의 36개월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방부 이제 두 가지 안을 내놨죠. 이제 대체 복무제 기간을 이제 1.5배 안과 이제 2배 안. 네.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의 이제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뢰 제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뢰 제거는 사실 현역병 중에서도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지뢰 탐지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데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전문성도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지뢰 제거 업무는 이제 제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병역 기피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떤 특단의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체역 복무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성을 판단해서 결국 대체 복무를 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군요. 시민단체나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현역병으로 이제 복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 복무제는 현역병과의 그 차이 때문에 어떤 그 박탈감을 느끼게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현역병 군인들의 그 사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도 않고 또 그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현역병보다는 근무 기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 복무제도가 현역병과의 어떤 그 차이가 없고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 하나와 또 대체 복무제의 업무 강도나 업무 기간이 이 정도라면 현역병과의 별 차이, 뭐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 기간과 업무 강도와 뭐 합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해외 사례에서 보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될 경우에는 좀 징벌적 성격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998년에 이제 UN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대체 복무제가 이제 현역병보다 2배 이상이 되면 그것은 징벌적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2배 이상은 안 되고 이제 1.5배 정도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유럽 평해에 있어서 이제 유엔 인권의 공고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5배 미만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었죠. 또 프랑스 정부가 이제 2배로 했습니다. 대체 복무를.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베니스 위원회는 이제 징벌적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 보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1.5배. 근데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제 현역 복무 기간하고 여기는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스 경우가 이제 2배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적어도 현역 복무 기간보다는 길어야 되니까 한 1.5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출퇴근이 아닌 합숙 형태의 근무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참 곤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내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악용 사례를 걸러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용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집행 거부를 하는 게 거의 99% 뭐 거의 97, 8%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뭐 입교한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인정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본인 면담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이제 집행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질에 좀 맞는지를 주변 사람의 면담이나 본인 면담이나 뭐 이런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본인 면담으로도 확인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 면담을 뭐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른 장애 사유가 있으면 그런 면담 대신 한 1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추적 관찰을 해서 결국 적격성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대체복무 적격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 판단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악용하는 그런 기피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체복무 이제 해당자들은 그 여호와 증인인 것 같아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전쟁이나 살인 뭐 이것들을 자신들은 이제 금한다. 뭐 이런 신념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 100%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다든지 뭐 총을 들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임금이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기도해라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그들이 진리를 고수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납득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빛과 소금으로 녹아질 때 먼저 솔선할 때 다른 사람의 여러분 설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종교적 신념으로 국방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국방 의무를 종교적 신념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맞죠. 이 나라가 존립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이 나라가 존립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다윗도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루었고 맞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종교적 신념을 또 지켰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는 사실은 신성한 의무죠. 맞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의무인데 이런 신성한 의무인데도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신념이라는 미명하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한 가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전쟁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칼을 들고 희생하신 분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자유가 없다면 자신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지금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부모님들이나 그 젊은 세대는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되고요. 이런 판단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정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